여러분은 지금 세계 지도에서 모든 충돌 분화구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운석, 소행성, 그리고 해성이 우리 행성 표면에 명확하게 확인된 위치입니다. 이 원들 각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건을 나타내며 원이 클수록 방출된 에너지가 더욱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구 곳곳에 남은 상처를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 상처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조각이 지구의 충돌에 생긴 것입니다. 얼음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각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강타하면서 땅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 200개의 알려진 충돌 분화구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인상적인 분화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분화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화구들은 정원이나 근처에 떨어지면 위험하며 점차 지구에 잊지 못할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들이 다른 나라나 대륙에 떨어져도요. 이제 다시 충돌 분화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분화구 중 하나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작은 분화구 중 하나부터 시작하죠. 바로 카란카스 분화구입니다. 이 분화구는 지름 13m 깊이 5m로 2007년 페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0.5m 크기의 운석이 점토질 땅에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작은 분화구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런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운석이 약 20개 정도 지구에 떨어진다고 추정되지만 그들 대부분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마찰로 인해 공중에서 산산조각나고 분해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중 지표면에 도달한 운석 대부분은 바다나 사람이 없는 지역에 떨어져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란카스와 같은 종류의 크레이터는 한 세기에 몇 개만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에스토니아 최대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칼리의 8개 분화구를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분화구들은 모두 5,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물체가 도착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질량은 약 50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여러 파편으로 지표면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파편은 지름 110m 깊이 22m의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화구들의 크기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충돌로 인해 약 8만 세제곱미터의 용암이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분출되었고 방형 6킬로미터 내의 식생이 거의 즉시 불타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각의 진동은 고디어 발트해에서 쓰나미를 일으켰고 그 흔적은 스웨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분화구들 중 어느 것도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압력이 지구 중심부의 압력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표 암석들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열의 영향으로 암석들은 문자 그대로 유리처럼 변하고 기화되며 녹거나 플라즈마 형태로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알제리 남부 사하라 사막에 거친 환경 속에 숨겨진 곳에 암기드 충돌구가 있습니다. 이 충돌구는 겨우 1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충돌구를 만든 운석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모습을 인간이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말 같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충돌하기 직전이었죠. 비록 충돌체는 거의 항상 그렇듯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렸지만 말이죠. 일반적으로 분화구의 크기는 충돌한 물체보다 20배 더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름 550m, 깊이 65m의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서 지름이 겨우 30m 정도 되는 운석이 지표면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이는 암지드의 운석보다 거의 2배나 큰 크기입니다. 호주 북부에는 놀라운 울프 크리크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지름 900m, 깊이 60m입니다. 이 분화구는 약 30만 년 전에 갑작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때는 최초의 사피엔스들이 겨우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호주에 없었으므로 지름 40m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 1km가 넘는 분화구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매우 사진이 잘 나오고 유명한 메터 분화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의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분화구는 지름 1.2km 깊이 180m에 달하는 상처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분화구가 충돌 당시 압축 방향을 유도한 균열들 때문에 약간 네모난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약 4만 9천 년 전에 지름 50m의 철과 니켈이 혼합된 대량 모루와 비슷한 밀도를 가진 운석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운석은 시속 약 15km, 즉 최고 속도로 달리는 TGV보다 15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이 운석 분화구를 만든 운석은 무게가 에펠탑 30개를 합친 것만큼이나 무거웠고 베이루트 항구 폭발 때 방출된 에너지의 200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5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되면서 땅에서 1억 7,500만 톤에 달하는 암석이 뽑혀나왔고 그중 일부는 작은 집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 암석들은 모든 방향으로 튕겨나가 파리 시내의 2배 반에 달하는 넓은 범위에 퍼졌습니다. 이런 물체라면 도시 파괴자 범주에 속합니다. 만약 이런 운석이 오늘 프랑스 수도를 강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 그리고 특히 시속 2000km로 이동하는 충격파가 거의 모든 건물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모든 주민들을 죽일 것입니다.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방영사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다행히도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는 평균적으로 100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는 매우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운석은 바다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상적이라 해도 메터르 분화구는 대규모 충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파리의 방귀가 아리안 로켓의 엔진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며 운석보다는 약간 더 크고 그래서 발생 빈도도 약간 더 드뭅니다. 인도에서는 뭄바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로나르 분화구가 있습니다. 로나르 분화구는 5만 2천 년의 역사와 지름 1.8km로 유명합니다. 분화구 내 호수는 드물게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의 수위가 크게 낮아지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됩니다. 이제 모리타니로 가서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있는 테누메르 분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화구는 지구에서 가장 잘 보존된 충돌 분화구 중 하나로 2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물은 폭이 거의 2km에 달하고 가장자리가 주변의 사막 평원 위로 100m 이상 솟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오래된 화산에 침식된 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충돌 지점에서 광물들이 겪은 변화와 텍타이트의 발견으로 이 눈물방울 모양의 유리질 돌들은 녹은 암석이 대기 중으로 분출된 뒤 수십,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 구멍의 기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 6,000km 떨어진 나미브 사막에는 테누메르 분화구보다 약간 더 큰 분화구가 붉은 사막 한가운데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거의 500만 년이나 되었지만 로터캄 분화구는 지름 2.5km 깊이 130m에 달하지만 아직도 모래 언덕의 이동과 바람에 의한 침식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화구를 만든 에너지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체로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한 지역 전체를 손쉽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범주에 들어섰습니다. 캐나다 북동부의 광활한 평야에는 핑갈리우트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퀘벡에서 발견된 8개 운석 충돌 분화구 중 가장 작습니다. 불과 140만 년 전에 형성된 이 분화구에는 현재 지름 3.5km의 원형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크리스탈의 눈이라고 불리며 하늘에서 분화구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호수는 오직 빗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거의 3세기 동안의 강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서양 건너편
알제리 북서부에는 우주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충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 역시 약 3.5k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왁시스 충돌 분화구는 약 150m 정도의 크기를 가진 암석 운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에 이런 흔적을 남기고 지역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석은 평균적으로 15,000년에 한 번씩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화구들 중 많은 수갑한 구조운동이나 퇴적물에 의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아직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호주 북서부에 있습니다. 이 그릇 모양의 함몰지는 실제로는 5km 지름의 충돌 분화구로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원래는 200m가 넘는 깊이였지만 지금은 분화구의 측면이 침식되어 거의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고그 분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위를 덮고 있던 빙상에 의해 심하게 침식되고 조각되었습니다. 지름 5km의 이 분화구에는 중앙에 섬이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섬은 충격에 강력한 힘으로 인해 지하의 물질이 튀어올라 형성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용암 방울이 중심의 일부 물질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비행하며 살펴볼 분화구들은 점점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 형태도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타이네바이디어 분화구가 보여주듯이 말이죠. 알제리 남부 타만라세트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 6km의 분화구는 거의 동심원 형태로 인상적인 일련의 능선과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덜 견딘 오래된 암석들이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 15,000km 떨어진 곳 호주에는 핑카니니 분화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분화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화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3억 6천만 년 동안의 침식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3억 6천만 년의 침식조차도 350m 크기의 물체가 충돌한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500m 깊이였던 운석이 만든 구멍도 완전히 메워졌지만 분화구의 형태는 여전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돌로 인해 변형된 암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역시 호주의 기브슨 사막의 광활하고 거친 지역 한가운데에는 지름 9km의 충돌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예외적으로 그 옆면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남긴 줄무늬 덕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는 비스타 알레그레 충돌 분화구가 있는데, 이곳의 원형 함몰 지형은 규모와 나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지 1억 7천만 년이 지난 지금도 10km에 달하는 충돌 구조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곳을 보려면 우리는 유타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인상적인 우피발 돔이 있습니다. 이 위압적인 지질 구조물은 일련의 동심원 고리로 이루어진 분화구로 약 500m에 달하는 충돌체가 떨어지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화구를 만든 것과 같은 유형의 운석이 충돌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가나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대도시 쿠마시 근처에 인상적인 보숨트위 분화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분화구에는 안시호수의 2배 크기 호수가 있습니다. 보숨트위 분화구는 최근에 형성된 분화구 중에서 가장 거대한 분화구이기도 합니다. 이 분화구는 겨우 100만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화구는 열대 지역에서 발견된 드문 충돌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이 분화구는 지름이 10.5km, 깊이가 500m에 달하며 최소 500m 지름의 운석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종류의 충돌이라면 한 나라 전체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시려면 보숨트위 분화구를 만든 것과 같은 종류의 운석이 같은 장소에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충돌 지점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생성된 불덩이와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방사선만으로도 거의 즉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안심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물체가 평균적으로 15만 년마다 한 번씩 우리 대기권에 진입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점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차갑게 식혀줍니다. 이제 퀘벡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핑갈리우트 분화구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쿠티르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의 나이는 약 4억 3천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분화구는 너무 넓고 깊어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호수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잘 보존된 충돌 구조물 중 하나이며 확실히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오룬가 분화구. 차드 사막에 위치해 있으며 우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6km에 달하는 동심원 모양의 주름들은 약 3억 4,500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수직 충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분화구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놀라운 평행 줄무늬는 후아르당 화르당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거의 끊임없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위 능선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큰 분화구의 범주에 확실히 들어섰습니다. 지상에서는 말이죠. 호주 북부에서는 비행기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고스블루프 분화구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원형 산맥처럼 생긴 5km 너비의 지형도 훨씬 더 거대한 분화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충돌 직후 형성된 중앙 융기에 침식된 흔적입니다. 원래 지름이 22km였던 분화구의 바깥 가장자리는 1억 4천만 년에 걸친 침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북극 지역의 이본 섬에는 지름 23km에 달하는 인상적인 충돌 분화구가 있습니다. 지름이 1km가 넘는 운석이 떨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약 3,5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게도 옥톤 분화구를 만든 것과 같은 크기의 운석이 오늘날 정확히 같은 장소에 떨어진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겨우 1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본섬은 지구에서 가장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크기의 운석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다면 거의 즉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심지어 옆 나라의 적국에서조차 생기길 원치 않는 분화구의 범주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일로 가서 리스 분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름 25km의 함몰지 중심에 노르딩겐이라는 중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돌의 증거가 바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암석과 그 형태를 연구한 결과 약 1500만 년 전에 지름 1km가 넘는 소행성이 초속 20km의 속도로 이 지역을 충돌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유럽에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여기 분화구 주변 전체는 그곳에 연이어 생긴 호수들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퇴적물 속에서 충돌의 강력한 힘에 의해 지각에서 뜯겨나온 녹은 암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타오르는 물질 구름이 무너져 내리면서 풍경이 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이 지역의 암석 속에는 충격에 의해 발생한 온도와 압력으로 생성된 미세한 다이아몬드들도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석에 너무 희석되어 이 다이아몬드는 채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도시의 대부분 오래된 석조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레이에스 분화구보다 약간 더 큰 슈메이커 충돌 분화구는 호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분화구의 특별한 점은 지름 30km의 일부가 계절에 따라 생기는 염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수들의 색깔은 이 지역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 분화구는 약 16억 년 전의 것으로 지구 표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 북서부에서는 레이더 탐사를 통해 야와타 빙하 아래에서 슈메이커 분화구와 비슷한 크기의 충돌 분화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나8일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빙하 아래로 흐르는 주요 강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1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있는 이 분화구는 1km가 넘는 크기의 철 운석, 이 충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퀘벡에서는 우주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놀라운 이중 충돌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클리어워터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분화구는 각각 26km와 36km의 너비를 가지고 있으며 약 2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중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두 천체, 즉 쌍성 소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쌍둥이 분화구는 한 쌍의 소행성이 거의 같은 장소와 같은 시기에 지구 표면에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노르웨이 해안 근처 바렌츠해에 위치한 벨리르 분화구로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이 분화구가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미터의 퇴적물 아래 완전히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화구의 지름 40km는 여전히 신부 지진 탐사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름 2km의 운석이 비올리르가 형성된 바로 그 지점에 지구를 충돌한다면 수백 미터 높이의 파도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북부를 덮치는 대홍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충돌 후 30분 이내에 말이죠. 최근에 스웨덴의 지질학자들은 나중에 이 지역이 될 세계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 거대한 쓰나미의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또한 약 1억 4,500만 년 전 비올리르의 추정 연대와 같은 시기입니다. 여전히 스칸디나비아에 있습니다. 약 2,000km 떨어진 곳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인 시리안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의 일부 함몰 지역은 현재 52km에 달하며 부분적으로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약 4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대륙 표면에 아직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진화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이런 충돌이 오늘날 발생한다면 아마도 북유럽의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충돌, 그리고 대륙 규모로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돌은 평균적으로 1500만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리안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진 분화구는 15개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도에서 이 충돌 지점들이 점차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오래되어 세월이 지나 시각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지하 암석의 성질과 방향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충돌체가 만들어낸 효과를 직접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된 사건 중 하나인 퀘벡주 샤를부아 충돌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돌구는 지름이 54km이고 4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지표에는 원래 구조의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돌구는 생로랑 단층에 의해 반으로 잘렸고 나머지 부분은 샤를부아 지표 아래에 부분적으로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충돌로 남은 가장 인상적인 흔적 중 하나는 사람 키 높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인상적인 암석들, 즉 충격콘이라고 불리는 암석들의 존재도 있습니다. 이 암석들의 구조와 방향은 충돌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암석들은 지각을 초음속으로 통과한 충격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충돌 당시 만난 물질에 순간적으로 현재 지구 중심보다 더 높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지질 구조를 정밀하게 연구함으로써 이 재앙의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의 비현실적인 폭력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 잠시 멈춰볼 기회입니다. 샤를부아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을 상상해 보려면 산만한 크기의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초속 20km, 시속 72,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이 속도는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한 순간부터 캐나다 순상지에 기반함에 충돌하기까지 겨우 5초 남짓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순식간에 충돌체 전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5천만 개의 일반 원자폭탄이 동시에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 것입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수조톤에 달하는 암석이 지구 표면에서 뜯겨나갑니다. 액화되고 기화된 이 뜨거운 물질은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플라즈마 구체를 형성하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1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 위로 몇 분 만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용암과 같은 암석의 폭우로 거의 메워집니다. 0점에서 100km 떨어진 곳, 즉 오늘날 퀘벡시가 위치한 곳에서 태양보다도 몇 배나 더 밝았습니다. 몬트리올 위치, 즉 충돌 지점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관측했을 때도 플라즈마 구체는 여전히 100개의 태양이 합쳐진 것만큼 밝게 빛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방출된 방사선만으로도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방형 400km 내에 직접 노출된 모든 식물들이 불타오를 정도로 강력합니다. 3분 후 애는 녹은 암석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퀘벡시가 위치한 지역은 15m 두께의 잔해에 파묻히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의 벽이 닥치기 전에 말이죠. 초속 20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 충격파는 벙커처럼 튼튼한 건물조차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300km 떨어진 몬트리올시에 이르러서도 바람의 속도는 여전히 시속 1000km에 달합니다.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방형 850km 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불에 타지 않았다 하더라도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 표면에서 확인된 가장 강력한 15번째 충돌에 불과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해 샤를부아 크레이터에서 500km 떨어진 마니쿠아강 크레이터, 즉 퀘벡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2억 1400만 년 전에 형성된 이 거대한 상처는 우주에서 거의 완벽한 고리 모양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 크레이터와 함께 우리는 대륙 규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규모의 영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충돌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도 평생 직접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니쿠아강 크레이터는 우리 지구에서 확인된 6번째로 큰 충돌 구조물인데 샤를부아 크레이터보다 겨우 2배 더 넓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도 대략 2배 정도 더 많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터가 2배 더 크다는 것은 충돌 시 방출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100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기 어딘가에서 휴가를 보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섬 중 하나의 경치를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섬은 충돌 후 중앙 융기로 형성되었고 오늘날에는 거대한 댐 호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시간 후에 이 구멍을 만든 것과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이 떨어질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몽블랑보다 더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바로 마니쿠아강 분화구 위치를 정확히 강타할 예정입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채 올라타 가능한 한 빠르게 남쪽으로 달립니다. 7시간 후, 그리고 당신이 충돌 지점에서 800km 떨어진 퀘벡시에 도착했을 때 소행성이 충돌합니다. 800km는 안전거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니쿠아강의 경우 그 정도 거리에서도 퀘벡시에서 겪는 영향과 거의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샤를부아의 경우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는 9배 더 멉니다. 마니쿠아강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름이 약 100km에 달하는 다른 2개의 충돌 분화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호주에 위치한 아크라만 분화구로 약 5억 8천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최북단에서 발견된 포피가이 분화구로 약 3,6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피가이 분화구는 지구에 큰 변화를 준 마지막 대형 충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포피가이 분화구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그 안에 수백 조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은 충돌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이 흑연이 풍부한 석회암 암석층이 쌓여있는 지각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충돌 지점에서 12km 떨어진 곳 1km 두께의
의 두꺼운 껍질 안에서 엄청난 압력이 탄소의 원자 배열을 충격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해 이곳의 암석일 세제곱미터마다 여러 마이크로그램의 보석이 발견됩니다. 포피가의 분화구에는 총 1000만 톤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다른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오늘날 이 분화구는 채굴되지 않습니다. 이곳 다이아몬드는 모래알 크기라 보석업계가 아닌 산업계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합성 마이크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는 산업계는 이 자원을 굳이 채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상대 바로 아래 100km가 넘는 분화구들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지름이 약 200km에 달하거나 그 이상인 충돌 분화구가 단 3곳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화구들과 함께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규모 멸종의 아주 좁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돌은 평균적으로 1억에서 2억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단연코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키는 데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직경 170km의 칙술루브, 칙수룹. 분화구는 화면에서 크기를 볼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는 지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분화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꺼운 퇴적층 아래에 묻혀 있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안에서는 부분적으로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사실 이 분화구의 존재는 강하게 의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형성된 암석에서 단서를 찾은 후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리듐 농도였습니다. 이리듐은 보통 지각에서는 미량만 발견되는 원소이지만 소행성이나 해성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실시된 일련의 시추 작업을 통해 다량의 석영이 발견된 이후에야 충격을 받은 석영, 충돌 브레치, 그리고 매우 높은 압력에서 형성된 광물들이 발견되면서 이 170km에 달하는 기묘한 구조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칙술루브 크레이터는 지름 12km의 소행성이 약 20km/s의 속도로 지구에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순식간에 수십억 개의 원자폭탄이 합쳐진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충돌이 가져오는 결과는 한편 전체를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대한 용암 덩어리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이는 일종의 2차 충돌 과도 같습니다. 거의 전 지구를 뜨거운 재로 뒤덮으면서 간접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거대한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5,000km 떨어진 곳 캐나다 온타리오 북동부에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충돌 분화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드베리 분지는 지름이 60km에 불과하지만 이는 같은 이름의 분화구 중 지표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원래 이 분화구의 크기는 약 250km에 달했으며 지질학적 과정의 격렬함으로 인해 심하게 변형되고 침식되었습니다. 18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암석에 남아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 현상이 얼마나 엄청난 폭발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주 충돌은 지구 표면을 지옥으로 바꿔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하의 보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름이 거의 15km에 달하는 충돌체가 지각을 녹이면서 두께 2000m에 이르는 마그마의 바다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정제 가마처럼 작용한 이 일시적인 용암의 바다는 가장 무거운 금속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주변 균열로 스며들게 했고 마그마가 식은 뒤에는 금속이 매우 농축된 광맥이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드베리 분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금속 광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니켈, 구리, 코발트, 철, 금, 백금, 팔라듐이 엄청나게 농축된 광맥을 채굴하는 15개 정도의 활성 광산이 있습니다. 금메달은 브래데포르트에게 돌아갑니다. 이 분화구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인상적인 충돌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물은 20억 년이나 되었고 대부분이 침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언덕의 고리가 주름진 지층에 둘러싸여 우주에서도 보입니다. 이것은 중앙융기돔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만 해도 이미 샤를부아 충돌구의 크기와 거의 맞먹습니다. 매몰되고 침식된 부분까지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브레데포르트 충돌구의 초기 크기는 지름 300km로 추정되는데 이는 칙슬루브 충돌구보다 거의 2배나 더 큽니다. 서드베리 충돌과 마찬가지로 브레데포르트 충돌 역시 보물의 탄생 씨앗을 남겼습니다. 충돌이 없었다면 접근할 수 없었을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브레데포르트 돔을 부분적으로 둘러싼 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광입니다. 인류 역사상 채굴된 금의 거의 30%가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륙 지각을 산산조각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충돌은 결국 세탁기와 같은 역할을 하여 귀금속을 용해시키고 균열 속에 집중시켰습니다. 오늘날 광부들은 그 광맥의 방향을 따라가며 그 보물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브레데포르트 분화구는 20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생명체가 아직 물속에 있었고 우리 지구에는 아직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먼 옛날의 원시 생명체들도 분명히 그 영향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봤던 지도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의 200개에 달하는 이 충돌구의 분포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들 중 다수가 지구 일부 지역에 집중된 듯 보입니다. 북아메리카, 스칸디나비아, 호주의 충돌구가 많은 이유는 세 가지인데 우선 이 지역들이 가장 많이 조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적도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충돌구가 빠르게 묻히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생명체가 움푹 팬 곳에 자리 잡고 덮거나 숨기며 강한 생명 활동으로 충돌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들은 주로 오래된 기반암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들이며 최근에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판 구조의 움직임이나 화산 활동 또는 산맥의 형성에 의해 변화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륙의 일부, 즉 순상지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충돌 크레이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거의 모든 크레이터가 빙상 아래 있어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크레이터가 거의 없는 이유는 주로 깊은 바다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두꺼운 해양 퇴적층에 의해 빠르게 덮입니다. 또한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 1m에서 20m 크기의 모든 물체의 위치와 그 붕괴가 확인된 것들을 모아보면 1994년부터 2013년 사이 우리 행성의 고층 대기에서 운석들이 특별한 방향 없이 도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지구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매우 뛰어나서 오늘날까지 약 45억 년의 존재 동안 충돌 분화구가 200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기와 생명, 그리고 지각 활동이 없는 달 표면에는 상처가 거의 아물지 않아 수많은 충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1km가 넘는 분화구만 해도 30만 개나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리 지구의 과거에 존재했던 종종 잊혀진 놀라운 풍경들을 탐험하는 여행으로 안내하는 재생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